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현지 기자는 정말 우리 박순봉 기자와 함께 한참 오랜만에 보게 되네요. 명절 연휴도 있었고, 그죠? 그렇죠. 지금 2주 만에 오늘 방송하는 겁니다. 네, 더 이상 출연이 없는 걸로 잊어버린 건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고요. 네. 지난주에도 오고 싶었는데 중요한 기획으로 방송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해도 된다는 입장이었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기획이 중요하길래 이런 중요한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PD가 그만하라고 네. 자, 가장 지금 뜨거운 곳은 강서구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자, 내일이 이제 본 투표일이고요. 자,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세 지원에 나섰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파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화면에도 동영상에도 보이고 있는데, 자, 뭐 이 지난 주말에는 건강 문제 때문에 유세 지원을 안 했습니다. 자, 끝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전 투표 이후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게 뭐 당에서 대표가 와야 된다, 이런 뭐 요청이 내부적으로 일단 많았던 겁니까? 네, 두 가지 다 있었다고 해요. 캠프에서도 굉장히 요청이 있었고 대표의 의지도 강했다고, 이제 그래서 상호적인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조금 무리해서 온 거라고 해요. 이제 퇴원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도 병원에서는 조금 더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뭐 캠프의 요청도 있고 본인도 어쨌든 뭐 사전 투표일은 지났지만 본 투표 전에 본인이 좀 유세를 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좀 강했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강서가 호남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호남 출향 인사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당대표까지 나서서 좀 유세를 굉장히 열심히 뛰는 상황인데, 정말 한 표가 소중한 선거이기 때문에 좀 등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었다고 보고요. 사실 이 대표가 단식을 하는 와중에 당에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 이런 중요한 선거는 대표가 좀 개소식에도 와주고 좀 같이 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오히려 단식 후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지층 결집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은 좀 이번 선거에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전화위복되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민주당 모 최고위원이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이제 자신도 이 대표한테 나와 주셔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고, 또 캠프 쪽에도 물어보니까 이제 미리 어제 오실 걸로 그렇게 좀 추정을 한다. 사실 대표실 쪽에서는 계속 미정이다,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일정을 얘기했었는데 그 진교훈 후보 캠프 쪽에서는 이제 어제 오실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교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민주당 내부에 약간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딜레마적인 그런 고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명계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중도층은 그 강성 지지층도 그리고 사법 리스크도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는 것이 오히려 지지층 외에 중도층 공략에는 마이너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친명계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단식을 할 때는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는데 단식 기간이 길어지니까 좀 이렇게 안쓰러워하는 그런 여론이 커졌고, 그 다음에 오히려 가결이 그때 됐잖아요. 체포동 의원이 가결이 되니까 오히려 평소에는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던 사람들이 막 인사도 받아주면서 이재명 대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으니까 오히려 지지층이 좀 결집이 됐다, 이렇게 좀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아마 좀 고민을 했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유세를 간다고 했다가 취소를 하기도 하고, 사실 이거 외에 변수도 또 하나가 있었던 게, 법원을 갔을 때 원래 일정을 좀 조정하려고 했었거든요. 건강상의 이유로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일정은 조정이 안 됐습니다, 법원에서. 그리고 나서 국회도 오고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도 가고, 이런 모습들은 너무 건강 상태가 좋아 보이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섞여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현지 기자, 현장 반응은 이재명 대표의
유세 지원 어땠나요? 일단 발산역 인근에서 지원 유세를 했는데요. 그 장소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일 당시에도 이제 유세 연설을 했던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약간 대자비 네, 기시감 같은 그렇죠. 게 있었겠네요. 네, 캠프 쪽에서도 그 기시감, 대자비를 조금 느낀 부분이 그 지원 유세 반응이 대선을 방불케 했다, 대선급이었다 이렇게 캠프 쪽에서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주최 측 추산 일단 3,000명이 왔다고 하고요. 이게 거의 대선 때 이제 인파가 몰렸던 규모와 거의 맞먹는 숫자였다고 해요. 반응 또한 그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단식이 굉장히 길어졌고 회복 이후에 퇴원을 하자마자 바로 목발을 짚고 좀 유세해 왔다는 그런 극적인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랬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제 오늘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데 좀 대표 건강 문제 때문에 오늘은 유세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없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현지 기자가 또 단독을 가져오네요. 네, 발산역에서 열기가 발산했군요. 네. 저는 안 할라 그랬는데 댓글인 줄 알았더니. 네, 안 할라 그랬는데. PD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우리 PD님이 좋아하시니까 이런 개그를 좋아하시죠. 해야죠. 네. 자,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는 지금 사전 투표율 높은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사실 이번 선거 자체에 대해서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그냥 솔직히는 많이들 하고 있어요. 사석에서 만나면 이게 공식적으로야 이제 뭐 열심히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따로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은 두 자릿수 차이가 날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도 이기기가 쉽지 않은 선거 아니었겠느냐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전망과 예측이지. 네, 예측입니다.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도부가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느냐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할 텐데 이제 가정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큰 차이로 패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잖아요. 뭐 비대위가 올 거다 아니면 현 체제가 그냥 유지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제가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현 체제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들이 좀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면은 소위 말하는 좀 이름이 알려진 전현직 의원들이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상임고문으로 뭐 안철수 의원이라던가 나경원 전 의원 이런 인물들이 나와 있고 정진석 의원도 있고 정우택 의원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동별로 거의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의원들을 뭐 5명에서 7명 또 당협위원장들도 총 출동해가지고 다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패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책임이 과연 김기현 대표에게만 있느냐. 그러니까 왜냐면은 소위 말하는 리스크를 좀 나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다. 이런 식의 명분을 하나 세울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 김기현 대표 체제가 흔들리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수도권 위기론인 거거든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니 예를 들어 만약에 패배했는데 이 상태로는 못 이기는 거 아니냐 수도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상당수가 지금 이 선거 캠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이 갑자기 같이 선거를 뛰다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역시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안 되네요. 김기현 대표 물러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입장을 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선거운동을 했으니까요. 사실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윤상현 의원 정도밖에 없는 상태라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거는 당 내부에는 없다. 이게 좀 일반적인 평가고. 이런 이유도 있을까요?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들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김태우 후보가 출마한 건 또 대통령의 의중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윤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는 그럴 만한 변수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근데 또 이제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측이 나오는 게 그것도 역시 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만약에 바꿔가지고 그럼 누군가를 새로 앉혀야 되는데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이미 거론이 되고는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권영세 의원이나 원희룡 장관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로 바꿔가지고는 이제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나 아니면 권영세 의원이나 그 원희룡 장관이 연속선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넓게는 친윤으로 묶이는 거고 바꿔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유승민 전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힐 가능성 같은 건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네. 뭐 이제 김한길 뭐 위원장 얘기도 언급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바꿔도 크게 실익도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체제로 총선을 치르지 않겠느냐. 이제 그 입장 하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도 윤석열 대통령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치르는 총선이니까 사실 그걸 위해서 김기현 대표를 안 찼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서 결국 이름은 윤석열 이 이름으로 가되 굳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들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예측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대결 구도일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민주당은 사전 투표율이 뭐 역대급입니다. 22.64%. 연지 기자는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최종 투표율 50%를 넘기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게 나오는 건데 글쎄 저는 50%를 넘길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40%대 강서구민이 아니라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민주당에서는 이 사전투표가 높은 것에 대한 분위기 또 내부 동향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기는 판이기 때문에 더더욱 돌다리도 이제 두드려 보면서 건너자 신중한 입장인데요. 이제 물어봤어요. 캠프 쪽에 이거 민주당에 유리한 거 아니냐. 사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전통적으로 좀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런 통념적인 게 있잖아요. 이전 사례를 빗대서 그렇게 그렇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캠프에 물어보니까 이게 지난 지방선거랑 대선 때부터 사전 투표율이 꾸준히 올라왔던 추세가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하면 이번 보궐선거 이제 사전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다고 평가하기는 좀 아직 이르다. 아직은 이게 어느 쪽으로 유리할지는 좀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사전 투표율이 예전에는 젊은 층이나 3040, 50이 많이 해서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지난 뭐 지방선거 대선을 거치면서는 전체 유권자층이 고루 사전 투표를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모른다고 하고요.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좀 내걸고 있는 게 계속 민주당 지지자가 이제 국민의힘 쪽 선거원을 폭행했다. 이 사안을 조금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민주당의 이제 지지층의 투표율을 좀 떨어뜨리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더라고요. 그러한 선거운동의 전략마저.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한 표가 더 소중하다. 이게 10%가 원래는 목표였는데 지금 조금 양상이 15% 이상까지도 좀 격차를 벌릴 수 있다. 이런 내부적인 목소리가 있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선이 되더라도 그렇죠. 격차를 더 내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15% 이상까지는 좀 벌려야 압승이다. 이렇게 보고 굉장히 투표율을 올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김태우 후보자는 뭐 국민의힘 취재를 해보면 어떻던가요? 상당히 좀 많이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김태우 후보자도 아니 끝까지 그래도 본선거일 날 60대 70대 이상의 이 지지층들이 투표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까요? 당연히 공식적인 입장은 가능성도 있고 해볼 수 있다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쉽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많은 건 좀 사실이에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강서구청장의 최종 결과는 우리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내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놀라운 소식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인데 자, 자기의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를 떠나서 서울에서 출마하겠다 선언을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순봉 기자가 또 자세히 또 취재를 해봤다면서요. 네, 일단 그 하태경 의원 측에 좀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했던 거는 왜 지금이냐 시점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궐선거 앞두고 한참 여야 간에 격렬하게 붙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국정감사 전이기도 하고 임기가 좀 남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좀 깜짝이었잖아요. 원래 하태경 의원이 계속 그 원래 지역구를 사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방송에서도 많이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일단 하태경 의원 쪽의 설명은 원래 3선이 되자마자부터 고민을 했었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민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전에 바른정당을 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3선 이상 같은 지역구에 하지 말자라는 논의가 이미 있었대요. 근데 이제 바른정당이 없어지면서 그런 논의 자체가 좀 무의미하게 된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이미 애초부터 고민을 했었다. 이거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안 했느냐 이렇게 좀 물어봤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바른정당까지 같이 갔었던 그 지역구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지지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
나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크게 실망을 할 것 같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나는 이제 그만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역 사업 추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역구 현안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한 지금 시점이어야 하고, 특히 지금이 아니었으면 국감이 지나고 나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시점이 많이 밀릴 것 같아서 지금으로 정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지역구는 어디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는데 지금은 완전히 열려 있다 그래요. 서울에 무슨 연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일체 연고는 없고 다만 이제 서울대를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뭐 그 지역구를 선택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표현을 좀 물어보니까 그래도 그 해운대를 떠나서 서울로 오게 된다라면은 당에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2를 할 수 있는 지역구로 가야 될 것 같다. 한 보도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맞붙을 수도 있다. 마포갑설이 나오대요. 네, 근데 그냥 아직까지는 설 단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플러스 1을 할 수 있는 지역구라는 의미는 그래도 접전이 어느 정도 가능한 지역구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으로 밀리는 지역구, 절대 못 이기는 지역구 말고 만약에 하태경 의원의 인지도나 뭐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면 이겨볼 수도 있는 지역구, 그러니까 그런 적당한 수준의 험지를 좀 선택할 걸로 그렇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당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결국 이제 한 명이 연락했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 확인된 내용은 아닌데 실무적으로 아마 이철규 사무총장이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철규 사무총장이라고 콕 집어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실무적인 역할을 하니까 이철규 총장이 직접 꼭 그렇게 의지를 갖고 했다기보다 지도부가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실무적으로 역할은 이철규 총장이 했을 걸로 보여요. 그게 이철규 총장이 연락을 했을 것이다. 일단은 뭐 추정을 하는 거지만 일종의 압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새로운 수도권에서의 기회를 창출해봐라 이런 의미였을까요? 뭐 공식적으로는 다들 그렇게 후자로 일단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많이 해석들은 압력설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 압력은 가능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그러면 압력을 받아서 한다. 그래서 버텨가지고 해운대에서 그냥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게 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어쨌든 수용을 해야지만 가능한 아니다 이런 제안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하태경 의원 입장을 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당내에서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 좀 인상적인 거를 좀 하나 전해드리면은 홍준표 시장도 의견을 내놨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분은 또 개인적으로 관계가 쭉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 이제 공격을 주고받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여권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냐면은 왜 시점을 지금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보궐선거 이후로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얘기를 해준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못 이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만약에 보궐선거를 패배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든 바뀌어야 된다. 뭐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텐데 그때 하태경 의원이 딱 나와가지고 그럼 나는 이제 지역구 포기하고 서울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딱 해주면은 그 신호탄이 돼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앞선 시점에 하게 되면은 보궐선거랑 겹치기도 하고 이게 보궐선거에 유리한 이슈인지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굳이 왜 지금 시점에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은 하나 들었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는 마포갑이 아니라 마포을이라는 거 한 번 더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영남에도 많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뭐 TK 다 있는데 어떤 반응입니까? 하태경 의원이 저렇게 결정하더니 그럼 나한테도 그런 이제 요청과 주문이 올 텐데 난 어떡하지? 어떻게? 막 이런 분위기인가요?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어요. 먼저 나서서 다음은 나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는데 사실 이런 사례 그러니까 스스로 좀 물러나고 조정하고 이런 사례는 굉장히 뭐 올해 초부터 이미 예견이 됐던 얘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국민의힘이 어찌됐든 간에 총선을 이겨야 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레임덕과도 연결이 돼 있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잖아요. 총선 패배하면 윤 대통령도 힘들어진다 이게 일반적인 인과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에는 그 여권의 강점은 총선을 공천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리더십이 확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히 기준을 가지고 어떤 공천을 기준을 세우게 되면
반발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자리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관이라든가 정무직이 많으니까 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비판적으로 하는 얘기는 검찰권도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부 그 본격적인 그런 이제 사정정국은 여당 내부를 향하는 게 본격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만큼 그러니까 내부를 향하게 되면은 이제 뭐 반발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것도 다 잠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그림들, 그러니까 총선 공천을 잘해야 이길 수 있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을 할 거거든요. 자리를 주던 아니면 뭐 압박을 하던.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은 향후에는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른바 하태경 발 이 공천 이 험지 출마에 대한 요구 이게 이제 중진들의 험지 출마 요구가 국민의힘뿐만 아닐 겁니다. 이현지 기자, 하태경 의원의 이런 출마 선언이 나왔는데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도 혁신 경쟁으로 또 언급을 했어요. 자, 민주당도 중진 험지 차출 관련 움직임 같은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분위기고요. 좀 의원들에게 물어봐도 아직은 좀 이르다고 모두 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뭐 아까 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너무 이르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게 통상 뭐 중진들의 뭐 험지 출마라든지 뭐 불출마 선언 이러한 좀 선거와 관련된 거는 12월 공천 시즌이 좀 가까워 오면 그때 가서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하게 될 시점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도 이제 중진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같은 큰 결단은 공천을 직전에 두고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뭐 자이든 타이든 본인이 결단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압박이 오는 것도 그쯤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히려 민주당 내부는요. 초선 의원들 중 일부가 불출마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누가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론되는 분들도 있는데 방송에서 밝힐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미 방송에서 밝혀주시고요. 그래서 이미 오영환 의원이 먼저 불출마 선언을 했고 이미 공개 선언을 했죠. 그렇죠. 네, 다른 의원들도 좀 고민 중인데 이제 과거에 이철이 표창원 전 의원처럼 이제 재선에 도전 안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건데요. 이를 두고 한 의원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하는 중진들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많은 초선 재선들은 그러한 결단을 내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는 초선 의원들이 조금 재선 불출마 선언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네. 그러한 것이 또 안타깝다 얘기를 하던데요. 그리고 홍익표 의원이 이제 서초를 험지로 좀 일찌감치 지역으로 옮겼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여론이 실제 있었어요. 아까 박수몽 기자가 너무 빨리 지역을 옮기게 되면 지역 현안이나 사업을 좀 잘 챙길 수 없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실제로 홍익표 의원이 옮길 때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너무 빨랐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중진들이 험지 출마를 선언을 하더라도 네. 그런 공천을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그 시기에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하시니까 방송에서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당에 도움 안 되는 사람 공천을 못 준다. 일종의 이게 뭐 비명계 찍어내기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이게 제가 오늘 좀 물어보니까 친명 쪽에서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다. 친명이든 비명이든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공천하겠느냐 이런 의미고요. 친명계가 계속 강조를 해왔던 게 우리는 비명과 친명을 나눠서 공천하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당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을 할 거다. 하지만 이게 이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게 의원 평가에 당 기여 활동이 반영이 됐는데 네. 이 비명계 천액이다라는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당 기여라는 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명계에서는 뭘 우려하냐면 공천 혁신이라는 이름 하에 비명계를 공천에서 배제시키게 되면 그게 굉장히 부당한 공천임에도 혁신으로 포장이 될까 우려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악용될 수가 있다. 이 도움이란 기준이. 하지만 네. 홍익표 원내대표 측에서는 이건 원론적인 입장이다라고 좀 일축하는 분위기. 이재명 대표가 이제 퇴원해서 곧 이제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뭔가 이재명 대표가 더 큰 포용을 이야기하고 비명계에 대해서 공천 불이익이 없다. 이러면 더 명쾌할 텐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 가령 일각에서는 한 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직에 김종민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을 임명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에이 그렇게 할까? 내부는 어떻습니까? 이게 항상 이재명 대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면은 지금 통합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정말로 와가지고 어쨌든 칼을 들고 뭔가를 할 거냐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그 정무직 인사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은 친명 체제로 조금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송갑석 전 최고위원 인선을 통해서 좀 잡음이 일었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 구성이 고민정 최고위원을 빼고는 모두가 친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통일성 강화에 더 초점을 맞춰서 지명직 최고는 어쨌든 안배보다는 네. 좀 통일성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더 많이 나옵니다. 고민정 최고는 친명 아니라고 하던가요? 친문으로 분류가 되죠. 네, 알겠습니다. 친문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 우린 친문이지 비명이 아니다. 이 말을 정말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점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 분위기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당무를 복귀해서도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뭐 굳이 뭐 저 사람들을 치겠다라던가 아니면 네.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겠다. 이 어느 쪽도 안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아까 지명직 최고위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명직 최고위원은 이제 민주당에서 일부 평가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당 지도부 체제가 거의 친명으로 다 구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자리를 뭐 비명으로 주거나 뭐 안 주거나 하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혹시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파격적으로 주는 경우에는 뭐 메시지에 거기에 중점을 줬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약간 뭐 어중간한 선에서 뭐 비명, 친명, 애매한 뭐 범비명, 범친명 중에 한 명을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 지도부 체제 자체에는 거의 영향을 안 준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둘 필요도 없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행보가 나오기엔 또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자, 시간상 끝으로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 두 분 각각 질문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아직까지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판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임명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도 좀 다를 수 있을까요? 그 대통령실 아주 그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어쨌든 가장 결정적인 건데 이제 그 뜻을 직접적으로 좀 알기는 어렵고 그냥 여권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긴 갈 것 같다. 근데 예전보다 고민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속도는 그만큼 좀 안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였으면 아마 다시 재송부해달라고 요청 보내고 그다음에 바로 뭐 내일 임명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일은 아니더라도 내일 보궐선거 날이니까요. 네. 뭐 며칠 내로 임명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갔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여론 부담이 훨씬 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하는 그러나 뭐 결론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행 장관 후보자에 상당히 뿌리 나 있는 정당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김행 후보자 임명 여부 향후 뭐 또 여성가족부 또 국정감사도 있을 텐데 어떤 반응입니까? 일단 만약에 임명이 강행이 되면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진행 중에 이제 여성가족부 국감이 제2의 김행 청문회가 될 거라고 벼르고 있고요. 안 그래도 뭐 잼버리 이슈부터 뭐 여가부 기능 축소 뭐 이슈가 많은데 김행 후보자까지 만약 임명을 하면 여가부 국감부터 11월 예산 뭐 올해 연말까지 계속 김행 장관 청문회를 우리는 하겠다. 밤 새워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가위가 총선 직전까지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김행 국정감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콩으로 김한수님께서 역시 기자 불사조단 취재가 정말 짱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코너 제목은 불사조 기자단인데 우리 청취자분께서 원하시니까요. 네. 자, 다음 주부터는 기자 불사조단으로 바꿀 걸 진지하게 한번 좀 내부 검토를 네, 해보겠습니다. 뭐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화일보의 이현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